1519년 11월 15일 밤,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한밤중에 숙청극이 벌어졌다. 중종은 밤을 틈타 사헌부 대사헌 조광조의 체포령을 내렸다. 혼란에 빠진 조선을 개혁해 이상사회로 만들고자 했던 개혁가 조광조. 조선 최대 개혁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리는 순간이었다. 여러분은 조선 중종 시대의 도학자 조광조를 아실 겁니다. 아마 조광조 하면 개혁, 개혁하면 조광조를 떠올리실 텐데요. 조광조는 연산군의 폭정으로 얼룩진 조선 사회를 바꾸려 한 사상가이자 개혁가였습니다. 조광조는 34살에 관직에 입문해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고속 승진을 통해 조선 조정의 실력자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개혁 추진 과정에서 그를 신임하던 임금이자 개혁 파트너이기도 했던 중종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개혁 또한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조광조가 추진하려던 개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또 왜 사후 500년이 지난 지금도 개혁을 이야기할 때면 늘 그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일까요? 오늘 HD 역사 스페셜에서는 조광조의 개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506년 9월 2일, 대궐은 포위돼 있었다. 연산군의 폭정과 탄압에 불만을 품은 대신들은 무사들과 규합해 왕의 측근을 살해한 후 궁으로 진격했다. 그들은 연산군을 폐위하고 배다른 동생인 진성대군을 새 왕으로 추대했다. 그가 바로 조선 11대 임금인 중종이었다. 중종은 신하들이 무력으로 연산군을 몰아내고 내세운 반정의 수혜자였다. 그 중종반정을 한편에서 보면은 그 궤도에서 벗어난 그 유교 정치를 갖다 다시 원 궤도로 이렇게 복귀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반정을 주도했던 세력이 역시 그 이전의 지배 세력이었던 훈구 세력이었고 또 그 훈구 세력이 가졌던 여러 가지 그 모순이 그대로 지속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조광조는 성리학을 공부하는 선비였다. 조광조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신곡 서원. 개국공신 조온의 후손이었던 조광조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채 학문에 몰두해 있었다. 무오사화로 유배 중이던 김굉필에게 성리학을 배운 조광조는 실천을 강조하는 성리학의 도학정치론에 감화된 신진학자였다. 그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무덤 밑에 초당을 짓고 이곳을 학문의 터전으로 삼았다. 그 양반이 심유살이 허시면서 이 손수 그 은행나무도 심으시고 이 느트나무 여기 이 나무도 다 심으신 거고 그리고 초당도 지으시면서 여기서 학문을 참 많이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셨어요. 성리학을. 당시는 사화가 일어난 직후라 대부분의 백성들이 성리학을 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광조는 광인, 즉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성리학 연구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스물아홉 되던 해, 조광조는 마침내 초시에 급제하면서 성균관에 입학한다. 그리고 5년 후, 그는 임금이 직접 시행하던 문과 시험인 알성시에 응시한다. 중종은 옛 성인의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조광조는 임금이 마음으로 백성을 감화시켜야 하며 대신을 믿고 함께 국사를 처리할 때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고 답했다. 조광조의 답안은 중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조광조는 알성 문과에 급제해 언관직인 사관원 정원에 임명된다. 중종이 요구했던 이제 그런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굉장히 어떤 명쾌한 이제 그런 어떤 답변을 그걸 통해서 이제 얻었기 때문에 또 이미 이제 그 무렵에 조광조는 굉장히 명망 있는 이제 그런 인물이었죠. 그 과거에 이제 알성시책으로 급제했을 때가 이제 34살이었는데 이미 어떤 상당한 어떤 도학을 쌓고 있는 그런 인물로 이제 간주되었고 이제 그 알성시책을 통해서 이제 확인했다고도 볼 수가 이제 있겠죠. 사관원 관리로 임명된 직후 조광조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김경 선생과 순창 강천산엔 이 사건을 살펴볼 수 있는 비석이 남아있다. 이곳에서 신시 복위 상소를 고장을 중종 당시 순창군수 김정과 담양부사 박상, 무한현감 유옥은 이곳에 모여 목숨을 걸고 왕에게 올릴 상소를 작성했다. 거창 신시 중종 왕비가 폐위되어 가지고 쫓겨난 뒤에 김경, 박상, 유옥 세 선생님이 이곳에서 목숨을 걸고 상소문을 작성한 곳이라고 해서 관인을 걸었습니다. 소나무에다가. 세 사람의 살인들은 왕에게 상소를 올려 억울하게 폐위된 중종의 비 신씨를 복위할 것을 요청했다. 신씨에 대한 논란은 중종이 왕위에 등극한 직후 시작됐다. 중종을 왕위에 추대한 반정공신들은 왕에게 신씨를 폐위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어찌 그럴 수 있겠소? 왕비 신씨는 연산군 측근의 딸이므로 국모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신씨는 중종 반정 당시 연산군의 처남이란 이유로 살해된 신수군의 딸이었다. 비록 중종의 비였지만 반정 공신들에게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반정 공신들은 왕비가 언젠가 아버지를 죽인 자신들에게 복수할 수 있음을 염려했다. 결국 반정이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신씨는 폐위되고 만다. 이에 반대해 순창군수 김정과 담양부사 박상은 왕에게 상소를 올린다. 죄 없는 왕비를 내쫓는 것은 유교적 윤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신하가 임금을 위협해 왕비를 강제로 쫓아낸 사건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은 유교 윤리의 문제를 넘어서 살인과 훈구 세력의 대결 구도로 번져갔다. 그 당시 신비의 그 폐출을 갖다 주도했던 반정공신의 행동을 잘못됐다고 비판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정당성을 깎아내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살인들의 세력을 결집해서 훈구들에게 대항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 힘을 길러나가는데 그 이용을 했던 것이죠. 결국 조정은 훈구 세력의 손을 들어준다. 대관들은 상소를 올린 두 사람을 신문 후 유배시킨다. 조광조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조광조는 상소를 올려 대간 전원의 파직을 요청한다. 언로를 확대해야 될 대간이 언로를 열자고 하는 왕의 뜻에 따라서 올린 박상과 김정을 처벌하라고 한다면 나는 대간이지만 그런 대간과 더불어서 일할 수 없으니까 나는 사직하겠소 하는 게 된 거죠. 이게 사실은 목숨을 건 얘기입니다. 사관원의 말단관리가 올린 대간 전원의 파직 요청은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몇 달에 걸친 논쟁 끝에 결국 대간은 전원 교체된다. 결국 그 박상 김정을 구해내지는 못했지만은 대간은 다 쇠퇴해서 됐고 그것이 조광조가 전국적으로 이 사람이 상당히 신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주목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각 관직에 입문한 신출내기 관리였던 조광조는 일약 조정의 중심 인물로 부상한다. 이곳은 조선시대 조회가 열렸던 근정전 앞입니다. 제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 돌들은 품계석이라고 합니다. 돌마다 정일품부터 구품까지 문무관료들의 직급이 새겨져 있어서 관원들이 서 있는 위치를 표시했는데요. 높은 품계의 벼슬일수록 왕과 가까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보통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면 종육품 관리가 되는데요. 종육품에서 고급 관료인 정삼품, 당상관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조광조는 예외였습니다. 종육품 관리로 처음 공직 생활을 시작한 조광조는 단 3년 만에 종이품으로 승진해 사헌부 대사원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승정원 등 왕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자리에서만 일했습니다. 조광조의 고속 승진은 중종의 전폭적인 신뢰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중종은 패비 신씨 복위 논란 이후 조광조를 3, 4 위주의 요직에 등용하며 자신의 가까이에 뒀는데요. 중종은 왜 조광조를 그토록 신임했을까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정릉. 중종의 묘는 임진왜란 당시 도굴당해 시신조차 보존돼 있지 않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반정에 의해 추대된 왕이었던 중종. 중종 즉위 초 전국은 불안했다. 중종이 왕위에 오른 후 8년 동안 조선엔 영모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중종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추대하려는 음모가 끊임없이 드러났다. 잦은 영모로 난처한 입장에 처한 중종은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곤 했다. 이 왕이 되기 전에 세자로 책봉되면 세자로 있으면서 많은 관료들과 접하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정치적 수업이 되고 왕이 된 다음에 자기의 오른팔 왼팔이 될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밟는데 중종 같은 경우는 전혀 예기치 않게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에서 엎혀서 왕이 되니까 중종은 정말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었죠. 왕이지만은. 그러니까 중종 초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왕권은 반정 공신들에게 밀리고 있었다. 중종은 조회가 끝나면 반정 3공신들이 나갈 때까지 일어서 있을 정도로 그들의 권세에 눌려 있었다. 그러나 중종 8년 반정 3공신이 모두 사망하면서 공신 세력이 약화되자 중종은 새로운 인재를 뽑을 것을 명한다. 그것은 살인파였다. 중종의 명령으로 당시까지 향촌 사회를 중심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데 주력하던 살림 세력이 조정에 대거 등용된다. 중종시대 등용된 살인파는 100명 이상으로 이들은 대부분 언론 기능을 담당하던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등 3사에 포진됐다. 당시 3사의 인사 점유 정도를 보면 살인파는 중종 12년부터 그 수가 폭증해 중종 14년에는 홍문관의 84%, 사헌부와 사간원의 60% 이상이 살인 출신의 관료들로 채워졌다. 국왕을 지근거에서 모시는
홍문관, 뭐 사원부, 사관원, 승정원 이런 자리에 갔는데 거의 그 승진 속도가 다른 사람 한 20년 걸릴 거를 한 4년 정도 만에 전부 다 승진을 합니다. 그 승진에 할 수 있었던 거는 왕이 밀어주지 않고서는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승진이 결국은 이제 왕이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 정책적인 배려라고 저는 봅니다. 사림은 훈구파 일색이었던 중종 초기 정치 세력의 판도를 뒤집으며 정권의 주도권을 확보해 갔다. 그 중심에 조광조가 있었다. 조광조와 사림 세력은 훈구 세력을 압박하고 사림 세력의 힘을 키우기 위해 인재 등용 제도를 개혁할 것을 모의한다. 큰 인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할 일은 많은데 조정에 인재가 없어 큰 걱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과거제를 대신해 전국에서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전거하면 많은 인물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생각해낸 것은 혈량과 시험으로만 인재를 뽑는 과거제를 탈피해 추천받은 인재를 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였다. 사림이 훈구와의 대립 속에서 점점 더 확고하게 깨달아가는 것은 그 인사가 단순히 그 지식이나 능력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 인품이나 인격 등을 감안한 인사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럴 때에 조광조 등이 착목했던 것은 이전부터 내려왔던 그 청거제를 바탕으로 한 거기다 과거제를 가미한 그런 혈량과를 실시하는 것이었던가 이렇게 생각했고, 조광조는 왕에게 상소를 올려 혈량과를 통해 인품과 학식을 겸비한 인재를 뽑을 것을 건의한다. 살인파의 이런 주장은 훈구파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중종 14년 3월 김우중 모반 음모 사건이 일어난다. 전국공신 김우중이 혈량과 실치를 주장하던 조광조 일파를 제거할 모의를 하다 발각된 것이다. 김우중 사건이 적발되면서 혈량과 실치는 더 큰 힘을 얻는다. 왕은 결국 한 달 후 살인파의 손을 들어 혈량과를 실시한다. 이때 선발된 관리는 모두 28명, 대부분 사림 출신의 인재들이었다. 이들은 요직에 등용돼 고위직 관리로 성장해갔다. 자기가 정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으려 그러면 조광조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국 그 반정이 일으켰던 삼공신이 죽더라도 계속적인 전국 공신들은 있었고 그 전국 공신에 의해서 육조라든지 다른 기관들이 장악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광조가 이야기하는 지금 그 살인 가지고는 이 개혁 구 세력들을 몰아내기에 힘이 붙였다고 본인이 판단하고, 그렇다 그러면 조광조에게 훨씬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제 판단한 겁니다. 나라는 작은데 벼슬아치가 많아서 요즘 하는 일 없이 녹을 받는 이가 많습니다. 각 기관에서 한 가지를 두세 사람이 함께 맡아보니 병으로 나오지 않는 날이 한 달을 넘으면 파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보존하는 일까지 싸웁니다. 흉년까지 들어 쌀이 부족하니 꼭 필요하지 않은 자는 도태시켜야 하옵니다. 관직의 수는 경국대전에서 정하고 있으니 내 함부로 고칠 수 없지 않겠소. 다만 이제부터 긴급하지 않은 벼슬은 자리가 비더라도 채우지 않을 수는 있을 것이오. 도태당한 관리들이 재임용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인물이 없다 보니 문제가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다시 쓰고 있사옵니다. 사람을 쓰는 일이 중요하긴 하나 인물을 죄다 알 수 없으므로 자연히 사람 쓰는데 실수하는 것이 아니겠소. 전하께서는 인물의 현명함 여부를 먼저 파악하시고 관리를 교체할 때 대신들에게 물으면 그런 실수는 없을 것이옵니다. 중종 당시 왕과 신하가 함께했던 경연의 한 장면입니다. 경연하면 대부분 왕에 대한 교육제도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경연은 대신들이 왕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협의하는 기구이기도 했습니다. 조광조는 경연을 통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깊숙이 관여하면서 조정에서 힘을 키워갔습니다. 조선시대의 경연이 무엇이었는지 보겠습니다. 경희궁에서는 주말이면 조선시대 왕실의 일상을 재현한 행사가 펼쳐진다. 관람객들에게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서연, 왕세자에 대한 교육이다. 조선시대 왕세자는 하루 3번 대신들에게 교육을 받았다. 교재는 천자문부터 역사책, 소학, 유교 경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대신들은 세자의 나이에 맞게 교과 과정을 짰고 여름과 겨울엔 방학도 있었다. 서연은 세자 한 사람을 위한 궁안의 작은 학교였다. 왕 또한 서연에 정기적으로 참관했다. 그만큼 세자에 대한 교육은 중요했다. 왕이 될 그런 이 후계자, 이 왕세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보다 더 정치와 학문을 잘할 수 있고 성군으로서 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정례적인 어떤 교육을 실시했고 또 교육기관 또 보양청이라든가 강학청과 같은 이런 이 세자를 보좌하는 기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매월 1일과 15일에는 배운 내용을 서연관들 앞에서 복습하는 회강이 열렸다. 회강엔 세자를 가르치는 스승들이 모두 참석해 세자의 학습 정도를 점검했다. 강의를 전담하는 관원만 10명, 영의정과 우의정이 총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세자뿐만이 아니었다. 조선시대 왕들은 임금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학문과 교양을 갈고 닦아 성군이 될 것을 요구받았다. 임금 역시 대신들과 함께 하루 4번 경연에 참석했다. 최한기의 강관론에는 경연의 좌석 배치도가 나와 있다. 예문관 한림이라 그래가 예문관에 관리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 이 지사라가 아마 지경연사 해가지고 이 경연을 책임진 관리 그리고 이 특진관. 경연에서 대신들은 왕에게 사서삼경이나 주자의 근사록과 같은 유교 경서를 강독하며 성리학적 이념을 강조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국가의 중요 현안을 협의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학문을 토론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학문을 내용을 가지고 결국 그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또 앞으로 이렇게 국정에서 중요하게 해야 할 일, 또 왕으로서의 처신 등 상당히 이제 민감한 정치 사안까지도 이 논의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아침에 하는 그 조강, 그리고 이제 낮에 하는 주강, 그리고 이 저녁에 하는 석강 뿐만이 아니라 밤에도 이렇게 그 경영관을 불러 이렇게 토론하는 야대까지 열기도 했습니다. 조광조는 중종에게 특히 경연을 강조했다. 그는 경연을 통해 계속 왕을 압박해갔다. 왕 역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왕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사대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광조가 좀 더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은 연산군이라는 폭군을 경험하게 됐고 또 사실 이 중종은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많아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강력했죠. 그러나 중종은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연려실 기술에는 당시 중종이 경연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록돼 있다. 왕은 쉴 새 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는 조광조에게 점점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은 애가 없었습니다. 이는 하늘의 뜻에 닿으려는 전하의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옵니까? 재변은 하늘이 전하의 잘못을 꾸짖고 훈계하기 위한 것이니 지난 잘못을 반성하시고 덕을 쌓는 일에 더욱 매진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경연은 회를 거듭할수록 강도가 세졌고 오가는 대화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경영관들은 왕에 대한 조언뿐 아니라 정치적 잘잘못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경연은 고려부터 조선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온 제도였지만 임금에게는 상당히 곤란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태종은 경연이 왕권을 제도적으로 속박한다는 이유로 등한시했고 세조와 연산군은 이를 폐지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중종은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연을 무척 자주 하신 것 같은데 하루에 몇 번씩이나 했습니까? 아침, 낮, 저녁, 밤까지 하루에 4번 한 적도 있어. 그렇다면 무척 피곤하셨을 텐데요. 오후쯤 되면 하품이 나오고 졸음이 쏟아지는데 내가 먼저 끝내자고도 할 수 없고 정말 힘들었어. 그뿐만이 아니요. 내 명색이 왕인데 여러 대신들 앞에서 내가 부독하고 학문이 부족하다며 몰아세우고 게다가 지진이 일어난 것도 내 탓, 관리가 잘못한 것도 내 탓이라며 모든 일을 대신과 의논하라고 하니 어떨 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어. 조대감께 묻겠습니다. 왕이 이렇게까지 무리한 경연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 나라의 임금이라는 자리가 어찌 호락호락할 수 있겠소. 더구나 중종 임금은 일찍이 왕위 계승권자로 소양을 쌓은 왕이 아니라 반정에 의해 준비 없이 추대된 왕이었소. 다른 임금보단 2~3배는 더 노력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소. 또한 조선은 연산군대의 폭정을 겪은 후라 개혁해야 할 것들이 무척 많은 사회였소. 왕이 변하지 않고서는 그 모든 계획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었소이다. 중종은 불만이 있었지만 조광조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조정에서 이미 상당한 위치를 차지한 조광조는 경연을 활용해 그가 꿈꾸었던 이상사회를 위한 개혁을 펼쳐나갑니다. 그는 조선 사회를 어떻게 개혁하고자 했을까요? 박노원 아나운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노원입니다. 조광조는 성리학자로서 조선을 성리학적인 이상사회로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위로는 훈구 세력을, 또 아래로는 지방의 수령 세력을 견제하면서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개혁을 펼쳐갔는데요. 조광조, 그가 이루려 했던 개혁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소격동. 소격동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이곳에 소격서가 자리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소격서는 나라에서 도교의 제사를 주관하기 위해 세운 관청이었습니다. 비가 안 온다든지 또는 질병이 많이 나올 적에 국가에 어떤 흉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없애달라고 또 비가 오게 해달라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바로 관아가 바로 이 소격서였습니다. 소격서는 조선 태조 때 경복궁 바로 옆에 건립돼 임진왜란까지 200년 동안 도교의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도교는 중국의 대표적인 민족 종교입니다. 황제와 노자를 교주로 삼는 토착 종교인 도교는 불로장생술과 연단술 등을 통해 현세의 영생과 복을 기원합니다. 중국의 도교는 고구려 시대에 우리나라에 전래됐는데요. 우리의 민간 신앙과 결합해 조선 초기까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도 도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몇 개의 전각을 지었는데요. 현재 삼청공원에
그중 하나인 삼청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제사를 지낼 때 제일 윗단에는 우리가 옥황상제를 모시고 두 번째 단에는 그 도교를 이제 이렇게 일으키신 노자를 모시고 세 번째 단에는 염라대왕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고 볼 적에 삼청정이라는 것은 세 신을 모셨던 그런 사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성리학자인 조광조에게 도교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조광조는 왕에게 상소를 올려 소격서를 폐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소격서를 설치한 것은 도교를 펴서 백성에게 미신을 가르치는 것과 같사옵니다. 전하, 이제라도 소격서를 폐지해야 하옵니다. 소격서는 국초부터 이어온 것이오. 어찌 그걸 내가 폐지할 수 있겠소? 소격서의 유래가 오래되었다고는 하나 도교의 말은 믿을 수 없고 허황되옵니다. 소격서를 폐지하옵소서, 전하. 조광조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 정치의 어떤 단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종한테 오도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단을 따를 것이냐의 어떤 그 선택을 요구했던 것이고 이제 그런 선택을 요구받은 이제 중종으로서는 이건 왕실에서 이건 뭐 의례적인 어떤 기능으로 해왔던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하게 되니까 굉장히 어떤 당황스럽기도 했겠고. 그러나 중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하, 소격서를 폐지하시옵소서. 조광조는 5번, 홍문관에선 7번이나 소격서 철폐 상소를 올렸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왕에게 맞섰습니다. 결국 중종은 소격서 철폐를 명합니다. 조광조가 그때도 아주 집요하게 이제 미뤘던 것은 결국은 성리학의 이념이라 놓고 본다면 왜 이단시하는 소격서를 못 없애느냐, 이것이 중종한테 끝까지 들여민 어떤 주장이겠는데, 이런 과정에서 중종이 결국은 조광조한테 이제 막 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조광조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중종한테는 큰 상처로 남은 거예요. 조광조가 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격서를 철폐한 것은 성리학을 조선의 통치 이념으로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굉필의 제자로 실천을 강조하는 도학을 공부했던 조광조는 학문을 향촌 사회의 실천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향약이었습니다. 조광조는 좋은 일은 권장하고 잘못은 고쳐주며 예를 지켜 사귀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주자 증손 여시 향약을 전국에 유포했습니다. 전남 영암군 구림마을은 조선시대에 조직된 향약인 대동계가 500년 가까이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옛날에는 사서삼경 놓고 공부하시고 요새 향초례는 하지 않고 마을에는 향약청이 있어 주민 자치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주민들을 이제 다스렸는지 그 좀 구체적인 예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개의 궁극적인 목적이 화민성속인데 잘한 사람은 상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주는데 벌 주는 방법이요, 경중에 따라서 태를 가하기도 하고 또 심하면 손도를 시켜. 그냥 그 집이 드나들들 안에 손도를 붙인다고 그래요. 그런 거 하면은 아주 죄가 많은 사람은 출동을 시켜버렸어요. 여기는 매 맞은 곳이에요. 매 맞은 곳.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여기다가 볼기를 쳐요. 형틀이네요. 형틀이라면 다름없지. 마을은 향촌 자체의 법과 규율에 의해서 다스려졌습니다. 마을엔 동헌이라는 법률이 있어서 마을의 질서를 지키는 기준이 됐는데요. 향약은
조광조는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향촌 사회 주민들을 부패한 수령들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향촌엔 부패한 훈구파와 결탁한 지방 수령들의 횡포가 심했습니다. 사림들은 주민 자치 조직을 강화해 그들의 수탈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 당시의 훈구의 비리는 결국 지방사회 안정을 해치는, 결국 농민과 지방사회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구에 대응한 그 사림들은 지방의 자치적인 조직,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견제할 수 있는 자치정치 조직, 이런 것을 강화한 것이었고, 그 수단으로 향약이 이용되었다. 당시 조선 사회는 빈부 차이가 심각했습니다. 부패한 관료들은 권력을 이용해 넘치도록 부를 축적한 반면 백성들은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을 정도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조광조는 토지 제도를 개혁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토지를 모두 국유화해서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균전법과 토지 소유 상한선을 정해 땅이 특정인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한전제를 시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 당시 사림 세력은 이 훈구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그들의 이제 물적 기반이 점점 커져가는 것도 이제 막고, 또 하나는 이제 그들이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런 부를 축적하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이제 그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타격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이죠. 조광조의 개혁안은 훈구 대신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삽니다. 그러나 조광조와 사림 세력은 훈구파를 압박하면서 그가 생각했던 이상 사회를 위한 개혁을 펼쳐갔습니다. 사상가이자 실천가이기도 했던 조광조는 주민들이 서로 돕고 나누는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고 토지 제도를 개혁해서 백성들이 두루두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꿈꾸던 성리학적 이상사회였습니다. 지금까지 박노원이었습니다. 조광조의 개혁은 백성들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훈구파의 기득권을 해체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훈구파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갈등은 곧 사림과 훈구의 대립구도로 번져갔는데요. 조광조는 이에 굴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1519년 마침내 훈구파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개혁안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중종반정에 참여한 대가로서 당시 전국 공신에 임명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모두 117명이었는데요. 당시 이들은 중종을 왕위에 세운 공로를 내세워 호의호식하며 권세를 누렸습니다. 조광조는 이들 중 상당수가 공을 세우지 않고도 공신에 추대됐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부당하게 공신이 된 자들을 숙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종 반정으로 폐위된 연산군은 강화도에 유배된 그해 세상을 떠났다. 당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 반정을 성공시킨 공으로 전국 공신에 책봉된 사람은 117명에 이르렀다. 전국 공신은 곧 엄청난 부와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우선 공신이 되게 되면 공신의 어떤 작호, 1등 공신, 2등 공신 어떤 이런 작호는 물론이고 토지와 노비와 또 음직, 자손에 대한 어떤 그 과거에 진출할 수 있는 음직,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이제 죄가 감해지는 이런 특권까지도 이제 가졌던 그런 게 이제 공신이었습니다. 1등 공신에게는 자신은 물론 자식에게도 벼슬을 3단계나 높여 주었다.
또한 병사와 노비, 땅과 귀금속 등의 하사품이 내려졌다. 공씨는 후손 대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았다. 반정에 가담해 공신이 된 이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부와 권력을 누렸다. 반정 3공신 중 한 명인 박원종은 큰 연못과 정자가 있는 집에서 매일 수많은 기생을 불러 음주가무를 즐길 정도로 사치를 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들 공신이 유별나게 많다는 데 있었다. 중종시대의 전국 공신은 다른 시대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이들 중에 부당하게 공신에 책봉된 자들이 많았던 것이다. 공신 중 상당수는 재상에게 뇌물을 바쳐 공신 자격을 얻었다. 공신 30여 명은 전국 공신의 자식이나 형제, 사촌, 사돈 등 친족 집단이었다. 그래요. 거기 한번 가봅시다. 심지어 폐위된 연산군이 총애하던 관리도 있었다. 이 밖에도 반정 경축식에 참가해서 어부지리로 공신록에 이름을 올리거나 재상의 위세로 억지 책봉되는 등 그 폐단이 심각했다. 그 반정의 그 공로를 포성하는 과정 속에서 훈구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고 또 그것을 갖다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뭐 친인척들, 소위 말해서 뭐 사돈의 팔촌까지 그 공신에 넣어갖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갖다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당하게 많은 공신은 국고의 낭비일 뿐 아니라 개혁에도 걸림돌이 됐다. 조광조와 사림은 이들을 공신록에서 삭제할 것을 모의한다. 반정 초기부터 그것이 잘못이 됐다. 공신책봉이 잘못됐다라는 그 논의가 많이 전개되기는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칼을 대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종대 이 조광조 일파가 권력을 잡고 난 후부터는 거기에 대한 메스가 가해지지 않으면 바로 어떤 그 자신들이 추구했던 그 살인파가 주도하는 이상적인 정치를 결코 실현할 수 없다라는 바로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중종 14년 10월 마침내 조광조와 사림은 상소를 올려 부당하게 공신에 책봉된 자들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 이른바 위훈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중종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그 자신이 반정의 혜택으로 왕위에 오른 임금이었기 때문이다. 중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전국 공신들의 반정에 의해서 임금이 됐는데 자신이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정 공신에 대해서 조광조가 너무 급하게 몰아세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왕은 망설였지만 사림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조광조 일파는 이때 이미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왕에게는 위훈 삭제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결국 전체 전국 공신의 70%에 해당하는 76명의 명단이 삭제된다. 위훈 삭제는 사림의 승리였다. 훈구파들의 기세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위훈 삭제 이후 조광조는 명실상부하게 조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다. 왕마저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입지를 굳히게 된 것이다.
위훈 삭제는 조광조와 사림 세력이 개혁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하는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전국 공신의 70% 이상을 삭제하면서 기득권 세력이었던 훈구 대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파란을 일으켰는데요. 위훈 삭제는 조정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옵니다. 훈구파들의 대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위훈 삭제 직후 궁안엔 이상한 나뭇잎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나뭇잎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요. 주초위왕. 여기서 주와 초를 합하면 조가 되죠. 즉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조씨라면 조광조를 말하는 것인데요. 조광조가 왕이 된다니 중종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주초위왕 사건은 훈구파의 대반격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위훈 삭제 이후 조광조와 사림 세력에 대한 반격을 노리던 훈구파는 1519년 11월 15일 밤 마침내 왕을 앞세워 친위 쿠데타를 벌입니다. 위훈 삭제 이후 중종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궁안엔 온 나라의 인심이 조광조에게 돌아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모두 조광조에게 돌아갔다고 사람들이 수군대고 있습니다. 마마, 이 나뭇잎이 희빈 홍씨는 왕에게 한 장의 나뭇잎을 조씨가 건넸다. 왕이 된다고 하는데 나뭇잎엔 주초위왕, 즉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당시 위훈 삭제로 전국 공신들이 관직에서 대거 탈락하면서 전국의 주도권은 사림들이 쥐고 있었다. 중종은 왕권을 압도할 정도로 커져가는 조광조의 세력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공신을 견제해주는 역할은 바람직했던 거죠, 처음에. 근데 그것이 이제 도가 지나쳤죠. 도가 지나치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이 조광조 일파가 이제 대신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왕권에 대한 위협 세력이 될 수도 있겠다. 실제로 그러니까 왕은 아무리 그 신하를 신뢰해도 왕권을 능멸하는 것까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종은 훈구 대신들에게 한 장의 밀서를 내린다. 조광조 일파가 전국 공신을 삭제한 이후엔 자신을 노릴 것이니 대신들이 그를 먼저 없앤 후에 자신에게 알리라는 내용이었다. 어떠한 임금도 왕도 한 신료를 처단하는데 한밤중에 또 그것도 정상적인 어떤 처결 과정을 통하지 않고 또 그 정상적인 어떤 그 정치 운영 과정이 있지 않은 인물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거 처단하는 것은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것은 왕의 쿠데타였다. 경복궁의 북문인 신무문. 신무문은 늘 굳게 닫혀 있다. 그러나 1519년 11월 15일 이 문이 열리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위훈 삭제가 단행된 지 불과 사흘 만의 일이었다. 그날 밤 홍경주와 남곤, 심정은 훈구파 대신들을 궁안에 불러들인 채 어명을 발표했다. 대사헌 조광조와 그의 측근들을 압송하라는 왕의 명령이었다. 다음 날 새벽 조광조의 집엔 의금부 병사들이 들이닥쳤다.
조광조는 그 길로 의금부에 끌려가 투옥됐다. 더 이상 이 조광조 일파의 어떤 세력이 커지는 것을 방치해뒀을 때는 바로 이제 그 왕을 어떻게 보면 능가하는 어떤 신권의 어떤 구심점으로서의 조광조가 성장하고 또 그 세력이 계속 권력을 잡아갔을 때는 이 왕의 나라인 이 조선에서 지나친 어떤 그 위험 세력이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조광조 일파의 체포를 아주 그 정격적이고 이 기습적으로 이 단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명은 붕당죄였다. 조광조와 그 일파가 권력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사사롭게 행동했다는 것이다. 조광조는 전라남도 화순으로 유배됐다. 화순엔 당시 조광조가 머물렀던 집이 남아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중주에서도 그는 유배 생활 중에도 늘 왕의 부름을 기다렸다고 한다. 입구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정암 선생님이 약 한 달 동안 정암 선생은 그때 유배하면서 날마다 북쪽으로 나 있는 방문도 열어놓고 항상 그 한양에 있는 중종을 향해서 되게 큰 절을 올리고 또한 그 사림문도 열어놓고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러나 12월 16일 조광조가 그토록 기다리던 왕은 그에게 사약을 보냈다. 개혁가 조광조. 그는 결국 개혁 파트너였던 중종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만다. 당시 그의 나이 38이었다. 조광조는 죽기 전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한 편의 시를 남겼다. 명분은 장악하고 있습니다. 조광조가 분명히. 그것이 국민들의 지지도 받았어요. 백성의 지지를. 그런데 그 명분만 가지고 개혁이 성공하는 게 아니죠. 개혁을 뒷받침해주는 실질적인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광조 일파는 언관을 주로 장악했지 그 무슨 대신 지위에 못 갔거든요. 권력을 못 장악했어요. 또 조선 후기 우리 붕당 정치 시대에 볼 수 있는 군권 장악도 안 돼 있다 이거죠. 군대를 장악해야 그 권력을 또 뒷받침해 줍니다. 유사시에. 그런 것이 없어요. 또 하나는 이 조직을 운영해 가려면은 경비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치 현실이에요. 근데 조광조 일파들은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명분 하나만 가지고 이 구세력과 대항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뒷받침해주는 리얼 파워가 없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험이에요. 조광조는 시종일관 주장한 것은 결국 성리학이 조선왕조 지배의 중심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주장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또 그런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본인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광조가 실각한 직후부터 조광조 복권운동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불과 얼마 후에 이제 성리학이라는 것은 조선왕조에서 다시는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이념으로 자리 잡았으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광조는 성공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조광조의 위패를 모신 신곡 서원에선 매해 봄 그를 기리는 향사를 지낸다. 조광조가 죽고 난 후 그의 학풍은 이황과 이에 이어져 조선 성리학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그의 정치 인생은 단 4년 동안이었지만 그가 남긴 개혁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다. 폭정으로 무너진 조선 사회를 바꾸려 했던 조광조.
그는 열정으로 살다 간 조선의 개혁가였다. 조광조가 사사되고 난 후 조선의 개혁은 후퇴합니다. 위훈 삭제는 취소됐고 소격선은 부활했으며 현량과 또한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혁 정신만은 높게 평가돼 이후 사림이 정치 세력의 중심이 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선조대에 이르러서는 후배 사림들에 의해 영의정으로 추대됐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하면서도 실패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황은 그에 대해 뜻은 높았으나 정세 전반을 파악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한 점과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적 타협을 이루지 못한 점을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인은 조광조가 현철한 자질과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학문이 무르익기 전에 정치 일선에 나가 좌초한 사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조광조는 후대의 평가처럼 이상주의와 급진성, 개혁 지지 기반의 상실로 인해 개혁의 완성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고르게 잘 사는 사회, 성리학적 이념이 충만한 이상사회를 꿈꿨던 개혁가 조광조. 그의 개혁은 당대엔 실패했지만 개혁 정신만은 남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